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하 박사 모시고 7월 10일 부동산 정책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 함께하자 이인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박사님 이 박사학위가 2개잖아요. 네. 부동산학, 경영학. 네. 야, 남들 하나도 내가 몇 번 얘기지만 왜냐하면 난 하나 따는데도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7년 반 걸렸어요. 오래 걸리셨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를 두 개나 따셨으니까 뭐 보통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동안 흙 속에 묻혔던 진주 아닌가. 제가 방송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야, 이 박사님 더 일치월장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7월 10일 부동산 정책을 이 박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가두리 의장에 만들어서 세금만 쭈쭈 빨자는 거. 이 쭈쭈이 뭡니까? 죽고 줍는다는 뜻입니다. 죽고 또 줍는다. 아, 죽고 줍는다. 네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하나라도 끝까지 계속 모은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일단은 그 세금 내는 온 국민을 가두리 의장에 딱 가둬놓고 네. 일단 세금만 줍는 그런 정책이지 실제로 국민들한테 무슨 뭐 수요 공급에 맞는 경제 정책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과 또 그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취득세부터, 그러니까 처음 살 때부터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까지. 예. 그래서 모든 거를 그냥 한쪽다가 가두어 놓고서 더 이상 튀어나갈 구멍 없이 해놓고 막 때려 넣고 거기서 이제 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우리가 해도 이건 너무 답답한 정책 같은데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장관이 이건 정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네, 장관이 맞습니다. 내는 대책인데 저도 이렇게 그때 보니까 부총리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국토부 장관하고 앉아가지고 부총리는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분이 뭐 실제적인 거 아닌 것 같고 국토부 장관이 책임지고 불려간 것도 대통령한테 불려간 것도 국토부 장관이니까 네. 한 것 같은데 자 어떤 결과가 나온지 왜 쭈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이게 첫 페이지가. 예. 네. 지금 이게 첫 페이지가 지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예예. 예. 7월 10일 Y. 네. 7월 10일 왜 이런 정책을 폈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자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택 보급을 하자는 건지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펴자는 건지 7월 10일 날 나온 그 정책을 보고서는 아 이거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Y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거는 세수 확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동성 자금이 3천억 정도 되잖아요. 3천조. 네, 3천조가 되잖아요. 예, 시중에. 예, 시중에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국가에서는 사실 이 유동 자금을 어떻게든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저금리잖아요.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저축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 바깥에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주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든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 자금들이 그대로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모을까라는 생각 중에 하나로 그럼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그리고 또 일석이조로 정부가 필요한 자금들을 지금 모아야겠다.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기업에서 세금이 잘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업이 이제 안 되니까 지금. 네, 그리고 확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줄었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정부는 돈이 필요한데 이걸 분배 정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럼 이걸 어디서 이걸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엔 뭐 1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거를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사실 부동산에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크게 거둘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그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은 심리라서 예. 한번 이게 떨어지겠다 싶으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르겠다 싶었을 때 걷잡을 수 없듯이 떨어졌겠다 싶을 때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정부도 그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장 관리를 하듯이 이렇게 묶어놓고 그 안에서 지금보다 조금씩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 돈을 가지고 풀겠다. 그러니까 분배 정책을 예. 다른 데다 분배 정책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테러를 너무 안 열어놔서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부 차원, 아니 정부 차원이 아니겠죠. 이 정부도 하긴 그 같이 네. 협조하는 그 관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오히려 위기를 세금 확대하는 기회로 지금 활용하는 거죠. 네.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는 각 그 항공사가 다 망한 줄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항공사가 쉽게 얘기해서 대한항공이 근래에 드물게 원래 흑자를 낸대요. 아, 그런가요? 네. 왜 이유가 뭐겠어요? 우선 그 외국에 예. 그 이제 물건이 좀 가는 데다가 수화물 운송비가 물류비는 나오네요. 물류비가 6배가 올랐답니다. 아, 6배가. 네. 그 뭐 여객 운임 오른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성수기 때 중국 북경 한번 가려면 30만 원이면 30만 원이면 가는데 지금 거의 뭐 200만 원이 넘어가지고 네. 300만 원 가깝게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확실한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이 박사님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정부가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관리를 잘하는 건지 국민 등골을 빼먹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름값이 산유국에서 이런 그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자기네들 기름 많이 해가지고 원유가 자체는 다운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기름값 계속 올라요. 예, 지금 오르고 있죠. 이유가 뭐겠어요? 정유사 살리고 기업 살려주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부동산도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두리 이거 뭐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이거는 나중 얘기고 네. 지금 제 생각에 지금 이 박사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이 집을 앞뒤 테러를 딱 막아놓고 부동산 가두리 양식장에다 딱 놓고 거기다 빨대 딱 꽂아가지고 세금을 올려서 뽑아내서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욕 안 먹게 뭐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럴까요? 저소득 계층들한테 네. 풀어주면서 정권 유지하려는 그런 노림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네.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네. 계층 갈등이 굉장히 네. 심하고 그다음에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기업과 또 고용인, 네. 예, 고용자 다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사실은 부동산에서도 다주택자, 너희는 있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집을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값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또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양극화. 사실은 그렇게 대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되거든요. 재산상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정신적인 갈등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갈등을 부추겨서 정부가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해지지 않나. 오히려 갈등을 무마시키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여당, 야당의 역할이 지금 뭐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온 국민이 화합할 수 있게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 화합의 자리가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봤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워낙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은 그냥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공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진 않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상속세가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주는 그런 형태인데 상속세가 비싸기 때문에 상속세가 5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 집을 갖고 있다가 내가 죽었을 때는 아이들한테 반만 주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못 살게 돼요. 네. 아이들이 경제력이 없으면. 네. 그래서 그 반은 누가 가져가냐면 정부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떤 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몇 번만 지나게 되면 국가가 취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 양도세, 네. 예, 그다음에 보유세 이런 세금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이 결국은 국가로 계속 빨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질된 토지 공개념을 지금 실시하고 있나? 뭐 이런 의심이 들어요. 사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가 뭐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아니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제도로 보면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도 국가의 하나의 자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은 그럼 어떤 상태로 지금 되고 있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에는 주택이 더 부족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주택이라는 것은 허물고 나서 짓기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짧게 그냥 공사하는 기간만이요. 예. 근데 그 정도 걸리는데 지금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럼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년에 2021년에는 주택 공급이 정말 더 많이 부족할 것이다. 이게 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데이터에 나온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네. 실수요자, 네.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들. 네. 그래서 전세난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세 그 비용이 계속 그 가격이 상승되어 왔거든요. 네. 전국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승된 걸로 알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멈추지 못하고 2021년에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전세난이 더 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를 하다가 주택값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마련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어떤 형태로 가게 되면 반전세로 가게 되죠. 예, 일부 월세를 부담하고 네. 전세 비용을 하게 네,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월세 비용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겠어요. 국가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좋지만 서민들은 정말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1주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게 서민층한테 전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 전가되는 현상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또 임대 3법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임대 3법.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국민들이 새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곳은 점점 필요한데 지금 취득세 많이 올리죠. 그러면 사실은 서민이 주택을 사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팔기도 힘들죠. 예. 왜냐하면 지금 양도세를 지금 맥시멈 72%인데 이보다 더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82%까지 올리게 되면 사실은 팔기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62%, 72%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그리고 종부세도 올리니까 보유하기도 힘들어요. 결국 이 비용들은 서민들한테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참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지금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4년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 8년 임대는 이제 그 아파트 8년 임대는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일반 뭐 다가구나 일반 그 임대사업은 10년까지로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민간 임대 사업을 그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수를 거두려면 그 수익에서 거둬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임대 3법이라는 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네. 상한제, 또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네. 뭐 이런 건데 이거 하면서 누가 이런 거 막 이게 또 그 안에 보면 1년에 5% 이상 못 올리고 뭐 네. 이런 게 다 그냥 규정화돼 있고 만약 그거 하면은 1년에 5% 이상 올렸다? 그러면 한 건당 징벌적 뭐라 그러죠? 3천만 원. 3천만 원. 네, 과태료. 과태료를 물고 이러는데 누가 임대사업자 하겠어요? 네. 근데 임대 수요는 많은데 사실 국가가 좀 그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지난번에 몇 퍼센트 된다고 했죠?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한 140만 원 정도로 제가 140만 원. 알고 있어요. 예. 네. 그거 쉽지 않을걸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뭐 지난번 데이터에 의하면 260만 원 정도 중에 민간이 한 120만 원 정도, 네. 국가가 한 140만 원 정도 부담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실행이 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게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 못 채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사실은 이렇게 없다고 국가는 생각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외국에서도 임대사업자는 그래도 많이 키워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요. 네. 어느 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싱가포르도 사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취득세도 싱가포르의 예를 따서 했는데 싱가포르는 사실 양도세 같은 경우 별로 없어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활성화가 돼야지 결국 국민들도 이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적당한 이익을 취하고 적당한 이익을 또 세금으로 쉐어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참 답답합니다. 세금만 국가 위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저는 무주택자 네. 청년들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에게는 살 수 없는 너무나 머나먼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요즘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6월달 통계를 보면 청년들 30대가 33% 이상 거래를 했더라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더 이상 내가 이 가격 올라가다가 내가 더 이상 그 죽을 때까지 집을 못 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정말 당분간은 내가 집 없이 살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희망 공급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것에 대한 그 정말 가슴 뜨겁게 이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그런 정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1주택자나 퇴직노인, 퇴직노인들 같은 경우 뭐 연금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잖아요. 그러면 결국 노인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예전부터 살고 있던 집 마련해서 갖고 있는 집 한 채 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집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살다 보니 집값이 올랐어.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비싸잖아요. 집값이 올랐어 라고 생각하면 9억 이상 되니까 너 9억 넘었으니까 종부세네. 그거 뭐 몇백만 원씩 1년에 그거 내기 쉽겠습니까? 그리고 더 올리게 되면 지금 뭐 사실은 뭐 1억까지도 그 1억 이상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1억이나 내는 사람들은 뭐 1가구 1주택은 아니겠죠. 뭐 주택수는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조차도 그 세금 내기가 상당히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1주택자도 네. 지금 종부세 올린대잖아요. 예, 3%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 그래서 의도가 뭔지 뭐 그 자연 발생적으로 또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네. 종부세에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종부세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100%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다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 주거기 때문에 그 거주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사실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당신이 지금 종부세가,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내기 싫으면 떠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9억 이하의 집으로 이사를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럼 결국 뭐예요? 네가 네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나가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도 이게 정부가 너희 자유 없어 라고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자연인 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주택자는 이제 정말 다주택자의 선택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양도세가 너무 많으니 물론 뭐 내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뭐 세율을 그 다음 6월 1일부터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버티기를 지금도 사실 양도세 많거든요. 그럼 여태도 버텨왔는데 더 버틸 것이냐 아니면 정리를 하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 정말 나는 이 집이면 괜찮아 라는 집을 교통 편하고 그런 똘똘한 한 채를 지금 남겨둘 것이냐. 예,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양극화가 양극화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다주택자들이 내가 편리하지 않은 건 나한테 필요 없는 집부터 팔게 되면 결국 그 집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양극화죠, 또 하나의.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국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 똘똘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부 관료가 하는 길을 따라가면 손해 안 본다. 왜? 그 사람들은 이 정책을 위반하고 이게 언제 시행이 될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시험지의 답안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똘똘한 정부 관료를 따라서 가야 되느냐. 예. 현 정부의 지금 똘똘한 정부 관료들께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보시면 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청주에 있는 집은 팔고 반포에 있는 집은 남겨놓겠다. 예.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장도 뭐 마찬가지고. 그 국회의장께서도 사실은 아들한테 증여했잖아요. 대전에 있는 집은. 그리고 이제 서초동에 있는 집은 뭐 이제 강남에 있는 집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어디 집을 팔았어요? 의왕하고 세종하고 집을 갖고 있는데 의왕하고 세종하고 그냥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높겠어요? 의왕. 세종이 더 세종. 네. 세종이 뜨지. 거기다 홍 부총리께서 갖고 있는 집은 세종에서도 전망 좋기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홍 부총리께서는 의왕집을 파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국토교통 비서관 그분께서도 지금 집을 어떻게 했어요? 강남 논현동 자기 집은 남겨놓고 세종에 있는 거 팔았잖아요. 그러면 자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게 답이겠구나 그런 생각 반드시 들죠. 그러면 야 역시 똘똘한 한 채는 어디 있는 거구나 순위가 딱 매겨져요. 왜 국민들한테 그런 순위를 매기게 합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물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관료라 해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뭐 63% 정도는 반대한다라고 하지만 또 살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근데 이런 시점에 정부에서 정부 관료가 국민들에게 똘똘한 한 채는 여깁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본인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도로 인해서 다주택자나 일반 종부세 과세 대상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정말 증여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증여도 또 세금 나오잖아요. 증여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오늘도 보니까 그 30세 미만 가구 분리한 세대는 증여세가 12%로 상향된다고 그러니까 취득세를. 취득세가. 네. 야, 이거 내가 이제 정말 퇴로가 없어요. 좀 뭐 기회를 주든지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곧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 정권에 의해서 나올지 아니면 어떤 민심에 의해서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겠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그 과세가 심하게 갔을 때, 정책이 심하게 갔을 때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위장이혼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구 분리를 또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치 않는 그런 결과들을 국민으로 하여금 물론 재산 때문에 하는 건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어쨌든 정부가 그런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틈새 시장을 자꾸 찾는 국민들이 자꾸 찾도록 뭔가를 강구하도록 하는 그런 행색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걱정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엔 당분간은 좀 잠잠할 것 같아요. 워낙 세금도 크고, 뭐 팔지도 사지도 그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또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어디다 뭘 해야 돼? 내가 지금 유동자금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자금들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자니 뭐 이자도 거의 없고, 네. 그러면 이것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재개발의 입주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땅이 지금 그러니까 없으니까 주택이 없으니까 그 입주권이나 아니면 재개발 상가 뭐 이런 데도 또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피스텔도 뭐 분양이 엄청 잘 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나중에 종부세나 그 양도세 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조금 그런 점을 취득할 때는 괜찮지만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업무용 오피스텔로 좀 관심을 많이 두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아까 뭐 비행기 물류 얘기하셨지만 물류 창고도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엔 창고 하면 뭐 가격도 싸고 뭐 돈이 되겠나 싶었는데 창고 임대료만 받아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물류 창고로도 또 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요즘에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데로도 또 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데로도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사실 많이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네. 모든 국민이 투기꾼이냐? 모든 국민이 투기꾼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소수의 투기꾼이 시장을 뭐 미꾸라지가 이렇게 흩어놓는 나는 것처럼 소수의 투기꾼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의 투기꾼은 아니기 때문에 뭐 1가구 1주택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들 또 뭐 자녀를 위해서 뭐 내가 좀 뭔가를 마련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뭐 3주택을 하시는 분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좀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뭐 투기꾼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정책을 펴야지 우리 국민들도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조세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몰아붙이게 되면 국민들이 돌아설 수 있어요. 네. 아니 뭐 돌아서고 안 서고 민심은 뭐 천심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박수 보내드리고 싶은 게 아니 정당한 경제 생활을 하는 국민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런 사람을 조장해주고 그래야지 집 두 채 가지면은 무조건 투기꾼이고 네. 그러면 오명 뒤집어 씌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게 그 정책이 국민들한테 환영받을 리는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건설적인 좀 그 부동산 정책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정말 23번째 부동산 대책은 이 대통령 끝날 때쯤 나오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뭐 오늘 뭐 자세한 얘기 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